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호흡입니다. 자, 가볼게. 호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파트는 또 아니죠. 호흡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2학년 1학기 4단원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당장 배우고자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도 하나의 호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좁은 개념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은 우리가 숨 쉬는 것, 조금 더 고급진 단어로 이야기하자면은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기체 교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지금 배울 내용이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에너지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호흡이라고 하면은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지? 좋아.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호흡계의 구조입니다. 자, 호흡계의 구조에서 우리는 주로 숨을 쉴 때 어디로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코로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코로 숨을 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코에서 뭐 하느냐? 필터링을 하죠. 필터링을 합니다. 코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무수하게 많은 코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코털이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황사, 먼지 그런 찌꺼기들 다 걸러주는 필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바깥에, 오케이? 지금 공기 중에 존재하는 공기들은 우리 체내에 비해서는 온도가 너무 낮고 건조합니다. 따라서 코에서는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축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코에서 하는 역할은 우선 가장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를 따라 이동한 그 기체는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바로 기관과 그리고 기관지로 이동하게 돼요. 자, 저 기관과 기관지에서 하는 역할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라고 배웠어요? 똑같죠. 사실 코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필터링도 하고 온도도 높여주고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똑같이 기관과 기관지에서 하는 거야. 하지만 이 필터링을 하는 게 코에서는 코털이었다면 기관과 기관지에서는 섬모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필터링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세 번째로 그 다음 폐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지, 공기가. 자, 이렇게 폐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폐라고 하는 친구, 정말 중요한 친구 중에 하나죠. 자, 폐에서 하는 역할 이야기를 해보자면, 혹은 기능이나 특징. 첫 번째, 폐에는 근육이 있어, 없어? 없다. 네, 근육이 없죠. 자, 근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폐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이것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있죠? 폐포가 존재하죠. 자, 폐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이 있냐? 기체와 닿는 표면적이 넓겠죠. 자, 표면적이 넓으면 우리 소장의 융털 파트에서도 공부했다시피 효과적인 물질 교환, 기체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리가 조금 모자랄 것 같기는 하다야. 네 번째, 갈비뼈 해야죠. 자, 갈비뼈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폐를 보호하죠.
폐를 보호하죠. 그죠? 두 번째는 아니지. 그 다음 다섯 번째네. 그럼 폐도 결국에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 움직여야 하는데 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누구 때문에 움직일 수 있냐면은 바로 가로막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 가로막은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호흡 운동을 주도합니다. 호흡 운동을 주도한다. 자,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공부를 한 후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세 번째 호흡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흡 운동. 자,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교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과 그리고 숨을 내쉬는 날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선 기억을 해놔야 될 파트가 바로 이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 호흡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둬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우리 흉강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자. 흉강. 자, 흉강이 뭐니? 흉강은 폐가 들어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폐가 존재하는 공간. 무엇이랑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대답해줘.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어, 흉강은? 에이, 아니죠. 공간이라 그랬으니까. 갈비뼈랑, 그렇지. 갈비뼈랑 가로막으로 쌓여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배우고 넘어오는 거죠.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보일의 법칙이지. 그치? 자, 가보도록 할게. 우리가 어떤 친구, 그 풍선이나 축구공이나 어떠한 기체가 들어있는 그 물질을 강하게 눌러볼 거예요.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풍선은 크기가 어떻게 돼? 그렇지. 부피는 감소할 거야. 그러면 그 풍선 속에 존재하는 압력, 즉 풍선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되죠? 풍선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풍선 내부 압력은 커지게 될 것이다. 왜? 벽면과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할 거니까요. 그죠? 이거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겁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들숨 하나만 하자. 그럼 날숨은 다 정반대일 거니까. 첫 번째 들숨이야. 자,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시는 현상이죠.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려면은 첫 번째 갈비뼈는 어떻게 되니? 올라간다. 그렇지.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와 반대로 가로막은 어떻게 돼? 내려간다. 그렇지.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게 돼요. 따라서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흉강의 부피는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피가 오히려 반대로 커져버리게 되면은 화살표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니까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되겠지. 따라서 흉강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흉강의 압력은 작아져요. 즉, 흉강의 압력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폐 부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아이고,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게 되면은 폐는 더 커져야지.
누르는 힘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펜의 부피는 커져야 되겠지. 자, 부피가 커졌어. 그럼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겠네. 따라서 폐 부피는 커졌기 때문에 폐에 존재하는 폐 안쪽에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 그렇지. 폐 내부 압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 이 공기라고 하는 것. 이 공기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압력의 크기가 큰 곳에서 압력의 크기가 작은 곳으로 이동하죠.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따라서 지금 폐 내부 압력이 작아졌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 압력은 그러면 폐 내부가 커, 폐 바깥쪽, 대기압이 커. 대기압이 크겠지. 그래서 공기의 이동은 항상 들숨일 때는 몸 바깥쪽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폐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흡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들숨은 이렇게 되었을 거니까 날숨 같은 경우는 정반대겠죠. 내가 이거를 화살표로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날숨이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다 뒤집어 바꾸면 돼. 이렇게. 그치? 그렇다고 이거는 바꾸면 안 돼. 이거는 고정이야. 법칙 같은 거니까. 그럼 얘도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 화살표는 안 바꿨잖아요. 그죠? 색깔을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숨을 들이마시기도 하고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에서 끝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기체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우린 그래서 결국에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기체 교환. 자, 우리는 기체 교환을 통해서 혹은 숨 쉬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뿜어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되죠? 기체 교환을 하면서? 그렇지. 산소는 우리가 몸 안으로 흡수해야만 하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친구는 방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산소라고 하는 친구를 흡수할 거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친구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체 교환을 해야 되겠지. 그 기체 교환하는 원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확산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확산인데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확산의 원리는요. 압력의 크기가 큰 곳에서 압력의 크기가 작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확산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 몸에서 크게 두 곳이 존재하죠. 첫 번째, 방금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그 많은 양의 공기는 다 어디로 들어가? 폐로 들어가지. 그치? 첫 번째, 폐포랑 그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칠판에 써있다시피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산소를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폐포는 모세혈관에게 무엇을 전달해준다? 산소를 전달해주고요. 모세혈관은 세포 호흡을 통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폐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체 농도 혹은 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첫 번째.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산소만 넣고 분석하게 되면은 폐포에 더 많은 산소가 존재할까? 아니면 모세혈관에 더 많은 산소가 존재할까? 당연히 폐포에 더 많은 산소가 존재하니까 이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양은 그러면 폐포에 많을까? 모세혈관에 많을까? 맞아요. 당연히 모세혈관에 더 많겠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했을 거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모세혈관이 결국에 우리 몸을 전체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게 전달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세포라고 하는 곳에 기체교환을 합니다. 자,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에게 무엇을 전달해주죠? 산소. 그렇지, 산소를 전달해주고, 조직세포는 모세혈관에게 무엇을 전달해주죠? 이산화탄소. 맞아요, 이산화탄소를 전달해줍니다. 자, 우리 이것도 방금 했던 것처럼 대답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그러면 산소의 양은 폐포에, 아이고 뭐랬니? 모세혈관에 많을까? 모세혈관에 많을까? 조직세포에 많을까? 모세혈관. 그렇지. 그러니까 산소가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다음 CO2 이산화탄소의 양은 모세혈관에 많을까? 조직세포에 많을까? 그렇지. 이 친구는 당연히 조직세포에 더 많은 양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다 알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많이 배웠어. 그지? 근데 잘 봐. 여기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느냐? 자, 그럼 결국에 여기서 혈액이 바뀌어. 혈액이 바뀌지. 자, 우리 순환 파트에서 공부했어. 산소의 양이 많이 들어있으면 무슨 혈이에요? 동맥혈이라고 부르죠. 오, 동맥혈이라고 부르죠. 그럼 결국에 이 모세혈관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처음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았죠. 산소 양이 없던 거죠. 따라서 폐포와 모세혈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정맥혈이 정맥혈이 산소를 많이 포함하게 되는 동맥혈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그러면 지금 모세혈관이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다 전달해 줬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있겠지. 그럼 산소를 다 전달해 주고 나면은 다시 이 혈액은 뭘로 바뀌어? 정맥혈로 바뀌겠지. 이 내용은 시험 문제도 조금 고난이도 문제로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것도 꼭 필기에 넣으세요.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뀝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한 번쯤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실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지. 실험. 자,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뭐 플라스틱 병에다가 고무 막 같은 거 씌우고 다 하잖아요. 그거 각각의 명칭을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자,
책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Y자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종 빨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Y자관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Y자관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빨대를 우리 호흡기의 구조에서는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그렇지, 기관. 혹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기관지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봐도 돼요. 그쵸? 그 다음, 그 유리병 속에다가 우리가 이제 고무 막 풍선을 넣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유리병은 우리가 뭐에 비유할 수 있죠? 뭐에 비유할 수 있어? 우리 신체 구조에서는 갈비뼈에 해당할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유리병 속에 Y자관과 연결되어 있는 고무풍선은 결국에 우리 호흡기에서 가장 중요한 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 유리병 아래쪽에 우리가 쏙 씌워놓은 고무막은 뭐가 돼? 그렇지. 고무막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로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유리병 속에 총 모든 유리병 속의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유리병 속 공간. 이 친구는 우리가 흉곽으로 부르죠. 이런 것까지. 뭐 이걸 밀어낸다, 당긴다, 이거는 다 우리가 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뭐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여기서 충분히 다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저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이거 시험 문제 풀면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그림으로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거 그림으로 나오면 많이 헷갈린다. 그림. 오케이? 그리고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 헷갈리지 말고, 오케이? 이 화살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혈액의 이동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호흡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남은 시간 지금 문제 풀이 한번 해보세요. 문제 풀어봐.